자, 정보자료 목록 실습 마지막 플립 러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RDA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FRBR이라고 읽으면 좀 그렇다고 그랬죠. FRB라고 읽는 게 전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RDA가 이제 새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건 AACL3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미 목록 규칙 제3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RDA라고 이름을 썼을까요?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목록 규칙하고는 많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RDA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RDA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은 첫 번째, 다양한 매체들을 위해서 RDA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RDA는 과거의 도서관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 RDA의 다양한 기능들, 이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록의 기능적인 목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DA의 기능적인 목적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포버의 네 가지와 똑같습니다. 먼저 탐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 이용자는 원하는 특정 자료의 구현형과 개별 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현형은 어디서 탐색을 할까요? 구현형은 서점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RDA는 도서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서점, 출판사, 학교, 도서관, 다양한 기관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개별 자료는 어떨까요? 개별 자료는 당연히 도서관이죠. 그래서 지금 이 탐색 기능은 구현형과 개별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식별 기능을 살펴볼까요? 식별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찾은 자료가 내가 원하는 그 자료인지 확인을 하자는 거죠. 자,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인 서지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게 내가 찾던 그 자료인지, 즉 목록이 제공해주는 목록의 기술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정보들이 이용자가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선정입니다. 자, 선정은 어떤 것일까요? 자,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찾겠다는, 내가 원하는 자료라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대출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자료로 넘어갈 것이냐,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수록 매체 중심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즉 과거에는 이런 구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북을 보거나 또는 책을 대출을 하거나, 그래서 이게 인쇄 매체인지 이북인지 보여주는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수록 매체의 물리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입수 혹은 확보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서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 자료를 직접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북이라고 그러면 다운로드를 하거나, 혹은 직접 도서관을 방문했다고 하면 서가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거나, 혹은 원하는 자료 위치를 알려주거나, 보통 요즘에 이 도서관 목록에서는 사진을 보여주죠. 그래서 서가의 어느 부분에 이 자료가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 또는 우리가 복본이 몇 권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대출되어 있는지 여부, 그래서 직접 내가 지금 현재 빌릴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현형과 개별 자료의 속성들. 자, 기억나시죠? 포버에서 속성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구현형과 개별 자료의 속성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 것이냐. 우리가 이전에 목록 규칙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8가지 요소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표제입니다. 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표제. 그래서 이 표제는 결국 다른 책들을, 다른 정보 자료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식별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선행 이형 표제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자, 대표적으로 연속 간행물의 사례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연속 간행물 이야기를 하면서 엘레강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레강스가 표제를 여성 자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성 자신의 목록에서는 이전 표제가 엘레강스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두 자료들이 서로 연속되어 있는, 그래서 엘레강스가 여성 자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RDA에서는 선행 이형 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과거의 다른 이름의 표제라는 얘기죠.
선행 2형 표제가 있으면 다시 과거 목록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 그 바뀐 표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건 최신 2형 표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정기 간행물에서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표제와 관련된 책임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본 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책임 표시가 여기서는 강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판 표시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른 판들이 그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발행처명, 그 다음에 발행일자, 그 다음에 저작권 취득일자.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서양서 이야기를 하면서 표제면에 발행 연도가 표시가 없을 때 그 다음 장에 있는 판권기 연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연도 앞에 C를 쓰고 표시를 한다는 거죠. 즉 발행 일자를 알 수 없을 때 판권기가 언제 취득했는지 그 날짜를 표시하는 거죠. 다음에 총소의 본표제입니다. RDA에서는 총소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집단이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소 번호도 있죠. 그 다음에 구현형의 식별기호가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가 증가하면서 식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식별자가 있음으로 해서 서로가 구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건지. 자, 구현형의 식별기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ISBN 또는 ISSN이 대표적인 구현형의 식별기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개별 자료의 식별기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개별 자료의 식별기호는 청구기호 또는 해당 도서관의 장서 등록 번호가 되겠죠. 자, 수록 매체 유형 매우 중요하죠. 이게 인쇄 매체인지 아니면 디지털 자료인지 비디오인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기.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기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서는 크게 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방법과 낱개로 구분해서 기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종합자료 전체를 기술하는 방법으로서 하나 단위로 간행된 자원은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하나의 오디오 디스크라든가 하나의 PDF 문서가 하나로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는 복수의 단행 자료로서 일종의 우리 소설책 같은 경우에 2권, 3권 나오는 경우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죠. 또 예를 살펴보면 한 세트로 제작된 3개의 비디오 카세트 또는 하나의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와 하나의 모형 또는 부록 형식으로 사용 설명 안내 책자로 된 키트 이런 것들이 이제 복수의 단행 자료가 되겠죠. 2권 이상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에 또 연속 간행물은 당연히 하나로 묶어서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권이 됐든 아니면 20권이 됐든 간에 하나로 묶어서 기술하는 방법. 자, 갱신자원은 무엇일까요? 이건 새로운 자료가 계속 새로 들어오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법령집 같은 경우에 새로운 법령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이전 것은 빠지고 새로운 것은 폴더에다가 집어넣는 형식의 자료들이 갱신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제식 자료라든가
또는 이제 인터넷 자료에서 웹사이트들이 계속적으로 바뀌면 그 사항들이 이제 표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밖에 이제 그 개인이라든가 도서관 등에서 2 이상의 단위로 모아진 컬렉션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나누어서 기술하는 그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행될 때는 하나로 간행되지만 그 안에 여러 자원들이 들어있는 경우에 이제 그것들을 나누어서 기술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12곡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는 한 권의 악보집 중에서 그 중에서 한 곡의 악보만 따로 기술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자, 복수의 단행 자료 중 한 편. 이건 우리가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자, 보시죠. 오디오 테이프라든가 뭐 팜플렛에 포함되어 있는 키트 중에 하나의 필름 스트립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2권, 3권으로 만들어진 책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도서관에는 한 권밖에 소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2권이 더 소장될 가망성이 없는 경우에, 이제 오래된 책들이 그러겠죠. 그럴 경우에는 한 권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제 및 책임 표시 사항에 거기다 권호차 표시에 그 한 권만 표시하는 사례, 이것들이 이제 나누어서 기술하는 그런 사례 중에서 복수의 단행 자원 중에서 한 편에 해당되는 거죠. 연속 간행물의 한 부분, 자, 봐볼까요? 자, 정기 간행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잡지나 온라인 저널 중에서 한 편의 글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지금 보면은 학술지 같은 경우에 개별 논문들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갱신자원의 또 경우도 한 부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웹사이트가 만약에 바뀌었다고 치면 그 바뀐 부분 하나만, 또는 가제식 자료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한 장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인 수집가라든가 판매상, 도서관 등이 수집한 컬렉션의 한 부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림 컬렉션 중 복사판 그림 한 세트라든가, 그 다음에 레퍼토리 극장에서 편찬한 데이터베이스 중 한 편의 디지털 공연 기록물,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낱개로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누어서 기술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실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